14주차입니다. 14주차에서는 정신건강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신건강의 이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정신병리의 개념과 증상에 대해서 학습한다. 그다음 두 번째, 진단 기준에 따라 정신장애를 분류한다. 세 번째, 정신장애의 종류 및 그 종류에 대해서 학습한다입니다. 자, 14주차 1강에서는요, 첫 번째 정신병리, 두 번째 정신장애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신병리부터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정신병리라는 개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 개념 같은 경우는 정신병리를 정의하면 정신질환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뭔가 의식적인 거,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이제 비정상적인 지각, 비정상적으로 사고하는 거, 비정상적인 언어,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을 왜곡해서 한다든지 이런 비정상적인 기억 등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통틀어서 우리는 정신병리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감정의 장애를 먼저 살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감정을 정의하면 정동과 뭔가 기분과 관련된 이런 용어이죠. 그래서 이런 정동과 기분과 관련된 이런 감정은 정신적, 신체적, 행동적인 요소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동의 정의는 자신에 의해서 표현되고 타인에 의해서 관찰되는 감정 경험을 우리는 정동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감정 경험은 자신, 내가 표현되고 그 다음에 타인이 나의 행동, 내 감정을 이해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감정 경험을 우리는 정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정은 정동도 포함되고 기분, 무드도 포함되죠. 기분은 자신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경험되고 보고되는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감정을 우리는 내 기분이 어때?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예요. 타인이 내 기분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나의 주관적으로 경험되고 내 기분이 어때라고 말이나 이런 표정으로 보고되는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감정을 우리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감정이 뭔가 장애가 있다는 것은 정동과 기분에 의해서 뭔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장애는 한마디로 기분 장애, 내 기분이 마음대로 이렇게 통제되지 않아. 이런 기분 장애를 예를 들 수도 있고요. 뭔가 불안을 동반하거나 또는 내 감정 경험, 왜곡돼서 기억한다는 거지. 이런 정동 장애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자, 요것들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볼까 하는데요. 감정의 장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분장애입니다. 기분장애 같은 경우는요, 고양된 기분, 뭔가 보통 이상의 즐거운 기분으로 늘 조증의 현상, 조증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거, 늘 격양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행감, 고양, 양양, 황홀경, 좀 뭔가 기분이 확대되어 있는 상태, 늘 이렇게 고조되어 있는 상태를 고양된 기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너무 지속된다는 것도 우리는 기분 장애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대 우울입니다. 우울할 때 환자는 이제 슬픈 기분을 느낀다든지 비관한다든지 자기 비하를 한다든지 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무력감을 느낀다든지 절망을 호소한다든지 뭔가 의욕이 감퇴된 상태, 늘 죄책감에 시달린다든지 행동이 감소돼서 뭐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처져 있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우울이라고 하죠. 자, 우울은 불면증을 동반하거나 두통이 일어나거나 그 다음에 식욕, 그쵸? 을 상실하거나 그 다음에 체중이 감소되거나 성욕 감퇴 등 이런 신체 증상을 동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울은요, 이제 쾌감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무쾌감증. 그 다음에 이제 늘 이렇게 슬픔이 지속되어 있는 이제 애도. 그 다음에 감정 표현이 없이 이제 무표정. 그쵸? 이런 우울한 사람들 표정 보이시죠? 이런 거. 감정 표현 불능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장애에서 이제 불안을 또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불안 같은 경우는 두려움이라든지 걱정 등 재난이 뭔가 나에게 닥칠 것이야.
늘 불안한다는 거죠. 뭔가 잘못된 일,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야 라는 게 지속적으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무의식적인 충동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이제 위협에 대한 약간 경고 신호로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간하거나 약간 이제 심계항진증, 심혈관계 쪽으로, 그 다음 호흡이 곤란하거나 등 특정 신체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불안은 이제 부동성 불안이라든지 격정, 이게 뭔가 지나치게 긴장 상태, 공황 상태, 아시죠? 그래서 공황 장애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죠. 이러한 것들로 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 경험과 관련된 정동장애, 정동이란 감정의 외부 표현으로 환자 자신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된다라는 경험을 얘기한다라는 거. 그래서 불충분 정동으로 하기도 하고 부적합 정동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두 가지가 복합된 양가성 네, 증상을 띠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동장애는요. 감정이 이제 외부 표현을 했었을 때 환자 자신의 설명과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환자가 잘못 감정 경험을 오인해서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식 장애입니다. 의식 장애는요, 네, 이제 주의 장애가 되기도 하고요. 주의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attention, 뭔가 집중에 있어서의 장애입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주의를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다른 자극에 주의를 돌리는 거. 그래서 이제 보면 주의 산만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보이고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주의 집중하지 못해요. 불안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주의가 차단되는 선택적 부주의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자, 반면 이제 과잉각성, 너무나 이제 각성 상태가 과잉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외, 그러니까 이제 내외의 자극에 대해서 지나치게 주의를 하고 초점을 맞추는 상태로 결국 이게 과잉각성이 망상 상태 또는 편집증 아시죠? 그래서 편집 상태와 관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잉각성 역시 주의 장애의 하나로 좋지 못한 증상이죠. 그러니까 하나에 너무 집중해서 빠져있다는 거예요. 망상 같은 경우, 편집증 이런 거. 그 다음에 주의 혼탁입니다. 주의 혼탁은요, 우감각, 감각 자극에 대한 지각, 사고, 반응, 기억에 뭔가 장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뭔가 잘못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주의가 산만하고 창란 현상이 있는 거, 또는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지능 지수가 굉장히 낮은 친구들이 또 이런 의식 혼란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내가 느낀 것에 대해서 감각 자극에 대해서 잘못 지각, 사고, 잘못 기억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의식 혼탁 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자주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지각 장애의 형태로 착각 있을 수 있죠. 감각 자극을 잘못 해석해서 지각하는 것으로서 내가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감정, 강한 욕구, 강한 충동 때문에 네, 이제 일어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뭔가 다른 걸로 착각한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투사 현상, 투사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죠. 예를 들자면 죄책감이 너무너무 심하면 바람 소리를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로 착각해서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심각한 상태가 환각입니다. 네, 그래서 외부 자극이 실제로 없는데도 마치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온 것처럼 지각하는 현상. 이게 좀 심각한 상태죠. 환각에는 환청이 들려요. 소리,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환청이 들리는 거. 그 다음에 잘못 보는 거예요. 환시. 그 다음에 뭔가 누가 방금 지나갔어요. 이렇게 해서 환촉. 그 다음에 환치. 그런 냄새가 아닌데 이상한 냄새가 나요. 뭐 이렇게 지금 불이 났어요. 불 뭐 이렇게 탄내가 나요. 이렇게 또는 네 분명히 네 아무 맛도 없는 건데 뭐 다른 맛으로 착각하는 거 환미 이러한 다양한 환각 증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인증이 있는데요. 실인증은 사물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감각 자극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뭔가 사물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이제 실인증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사고의 장애입니다. 사고의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잘못 사고하는 거죠. 자, 사고 형태의 장애로는 정상적인 사고는 반드시 이성과 논리적인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과 논리에 따른 합리적인 사고를 우리는 정상적인 사고라고 하고요. 자, 비합리적인 사고는 정신 기능이 논리적인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합리적인 사고라고 하죠. 자,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 사고 형태의 장애는 자폐적인 사고, 너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자폐적인 사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몽상에 빠진 이런 백일몽 맞죠? 자신만의 뭔가 꿈꾸는 듯한 이런 얘기들만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는 판타적인 이런 마술적인 사고를 하는 거. 그쵸? 이거 환상적인 뭐 이런 지나치게 이런 마술적인 일어나지 않는 판타적인 환상 이렇게 이제 환상 뭐 이런 거 마술적인 사고를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무의식적인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일어나고요. 또는 본능적인 지나친 자기 본능 욕구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이런 사고가 결국에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한 생각, 사고를 일으키는 거 해서 현실을 무시한 비논리적인 사고 중에 다양한 유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고 과정에서의 장애는 그쵸. 사고 과정은 이제 사고 생각한다는 것이 이제 쭉 연속적이죠. 그래서 이런 연속적인 연상의 속도와 방식을 의미하는데 되게 완결한 연결이 없이 한 내용에서 다른 내용으로 급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이렇게 연결성이 없고 연상이 이완되는 거. 어떤 사람들 중간 과정 없이 바로 A가 바로 이럴 것이야. 어떠한 원인 결과도 따지지 않고 이렇게 바로 일어나는 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확률이 높겠죠. 사고 과정 장애 역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고를 비약하거나 이 판단하거나 이런 걸 지체하는 거, 사고를 지체하거나 또는 이제 보속증 또는 우원증 또는 지리면멸, 전혀 뜬금없는 얘기, 그 다음에 신호증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고 내용의 장애. 우리 한 번씩 이제 이런 거 많이 하실 거예요. 첫 번째가 사고 경향입니다. 비정상적인 믿음, 약간 좀 이상한 종교에 빠지신 분들 이거 많이 하는데요. 비정상적인 믿음으로 믿음의 근거를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어디 무슨 점을 보고 와서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비정상적인 믿음에 사고 판단을 기인하는 거, 비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망상, 흔히들 한 번씩 합니다. 불합리적이고 잘못된 생각이나 신념을 우리는 망상이라고 하죠. 한 번씩 좀 지나친 망상에 빠진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박증이라고 하는 강박사고. 의식적으로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이게 조금 안 좋은 이런 생각, 의식에서 사로잡혀서 그것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거. 그다음 공포증입니다.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을 한번 경험했어요. 근데 이것이 그런 상황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증상을 느끼는 거.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지나치게 무서워하며 피하려고 하는 이런 증상. 공포증. 그 다음에 건강염려증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고요. 신체 건강에 대해서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는 거.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막 약을 과다하게 복용한다든지 이런 걸로 약물 중독까지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행동장애 같은 경우 행동은 한마디로 충동, 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동기, 충동,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욕구, 본능, 또 이 사람들의 바램 같은 소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충동, 동기, 소원, 욕구, 본능 등이 개개인의 행동이나 또는 드러나는 운동으로 표현된 신체 운동으로 표현되는 이런 정신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환자의 표정이나 태도를 보고도 우리는 행동장애를 가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또는 너무 지나치게 행동이 증가합니다. 그러한 행동들이. 그 다음 반복 행동이 일어나는 거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증. 이게 굉장히 이렇게 오토메이션 되는 거. 자동적인 반사로 막 일어나는 거. 그 다음 공격성. 이게 조금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자살의 행동까지 일어나는 거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장애입니다. 언어장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런 그 정신병리에서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자, 보시면
언어는 내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경우,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개인의 클라이언트들의 생각이나 감정이 외적으로 표현된 방법 중에 하나가 언어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언어 장애가 오면 사고 장애나 또는 이렇게 발음상, 발성상의 장애라든지 또는 뭔가 신경학적인 장애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을 때 실업증 나타나는 거, 영화나 아니면 현실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말더듬이라든지 발음 장애가 오거나 또는 어휘의 개수가 확 줄어서 그렇죠? 이런 언어 빈곤의 현상이 나타나거나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언어 압박, 언어 빈곤, 그 다음에 말하지 않는 무언증, 그 다음에 억양 장애 이런 거, 그다음 실어증, 말을 하지 않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언어 장애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진압력 장애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진압력은 내 주변 환경, 일상, 현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환경을 이해하고 환경에 대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우리 진압력인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고 파악하는가와 관련된 것인데 특히 뭐가 안 되냐면은 시간, 그 다음에 장소, 사람을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것에 실패하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때에 맞지 않는 거, 장소. 그 다음에 이미 한참 시간 지났는데 뒷북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장애, 진압력 장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기억장애. 자, 기억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후에 이제 치매 환자라든지 이런 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뭐 건망증 깜빡깜빡하는 것을 포함해서, 작게는 이제 뭐 잠깐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 뭐 기억, 착오, 뭐 이런 것들에서 나중엔 기억 상실, 기억 항진 이런 것들이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은 정보가 받아들여져서 하나의 정신적인 인상으로 사진 찍듯이 탁 남기는 거죠. 이렇게 뭔가 우리 뇌 속에 저장되는 거 등록 이게 착 사진 찍듯이 체크가 되고 등록 그래 되면 이게 오랫동안 저장 단기 저장 장기 저장으로까지 이어져야 되고 이 기억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어떠한 단서나 뭐 그 그림을 보거나 아니면 어떠한 얘기를 들었을 때 회상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바로 기억장애입니다. 그래서 기억 항진 또는 기억 상실 기억을 내가 잘못 착각하는 거 착오 그 다음에 기시감, 미시감 뭐 해서 단기 기억 상실증, 그 다음에 장기 기억이 아예 안 된 사람들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능 장애입니다. 지능 지수가 우리가 보통 90에서 110 정도면 이제 보통인데요. 평균 100이 이제 평균 지능이죠. 인데 반해서 지능 발달이 이제 안 되어서 지능 지수가 70 이하인 사람들의 경우에 우리 지적 장애라고 부르고 판단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DSM-4 이제 진단 검사 도구에 따르면 이런 지적 장애가 바로 지능 장애라고 진단명을 이제 변경해서 최근에는 이제 지능 장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정신장애를 이제 분류하는 기준을 우리가 나눈다면은 첫 번째가 일반적인 분류입니다. 자, 정신장애를 크게 나누면 정신질환과 지적장애로 나눌 수 있고요.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 지적장애는 어쨌든 지능지수 자체가 나는 걸로 구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 정신병리학적인 입장에서 관심을 가진다면 정신질환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신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신경증과 정신병으로 구분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 정신신경증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일반인들에게도 흔하게 나타날 수 있고 증상을 누구나 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실 판단력이 손상되지 않아서 증상을 가진 환자 자신도 지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우울증이에요 라는 것들을 괴로움을 느끼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정신병은요 좀 더 심각한 단계인데요. 자, 자신이 스스로 정신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쉽게 공감하지 않고 자아 기능 자체가 퇴행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현실 판단력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 정신병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기질성, 태어날 때부터 이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
유전적인 거가 강한 기질성 정신병. 그 다음에 괜찮았는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뭔가 과거의 트라우마로 해서 진짜 갑자기 네, 기능적인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 주변에서 아마 있을 겁니다. 그쵸? 네, 이렇게 기능적인 이제 네, 이런 이제 펑크나tional 자체가 뭔가 이상을 초래한 그쵸? 그러니까 뇌에서의 뭔가 충격이나 이런 걸로 오는 갑자기 이제 정신병적인 증상을 보이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질병분류와 이제 미국에서 정신장애 진단, 그 다음에 통계 편람에 의한 분류를 우리는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국제질병분류 같은 경우는 네, ICD에서 10가지 정신장애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가장 이제 F 00에서 F09는 증상을 포함한 기질성 정신장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 10에서 19, F10에서 F19 같은 경우는 네, 정신활성 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또는 행동장애를 보이는 거. 그 다음에 F20에서 F29로 분류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조현병이라든지 조현형 또는 망상장애가 여기 포함되고요. 그다음 F30에서 F39는 기분장애나 정동장애, 그쵸? 감정 경험의 장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F40에서 F45는 신경증성 스트레스 관련 또는 이제 신체형 장애를 얘기하고요. F50에서 F59는 생리적인 이런 장애라든지 신체적인 요인과 관련된 행동 증후군을 얘기하고 F60에서 F69는 이제 성인 인격 또는 행동 장애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F70에서 79는 지적장애, 다시 말해 지능장애로 이제 용어가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F80에서 F89는 심리적인 발달장애로 이제 구분하고요. 분류하고 F90에서 F98은 소학이나 청소년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흔히 발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이나 정서장애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신장애 진단 및 이제 통계 편람에 따른 이제 DSM-4 그쵸? 그래서 이 검사 도구의 기준에 따른 거는 미국 정신의학 협회에서 출간된 DSM-4의 기준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진단과 체계적인 분류를 위해서 이 책을 편람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다 세분화시켜서 체크리스트를 체크를 해서 어떤 유형의 네, 정신병리, 정신장애 분류에 속한다라고 이제 진단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발행된 DSM-4 구조입니다. 첫 번째가 출간 예정일이 네, ICD 이제 10일과 조화를 이루도록 많은 부분이 좀 개정됐다고 하는데요. WHO와 네, APA 이 조사나 통계 자료들을 공유하고 이 경계에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게 특징이고 임상가들, 다양한 이런 정신병리, 정신장애를 다루는 임상가들이 정신장애의 진단을 좀 더 편리하게 공유하자라고 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진단에 의해서는 좀 차원적인 접근을 하자라고 해서 도입된 거고요. DSM 이제 어, 그 포에 따르면 이제 배타적인 진단을 위해서 DSM 이제 5에서는 질병의 이런 유전, 그 다음에 환경적인 위험 인자 같은 경우 예후에서도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스펙트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에서 5로 좀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DSM-5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정신장애 분류에 의해서 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의 진단 기준은 어른과 달라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여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그다음 셋째, 그 다음에 넷째, 진단 평가를 함에 있어서 개인의 이런 경험과 그쵸 증상, 행동이 사회문화적인 기준과 다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을 네 우리나라와 이제 바로 적용해서 안 된다. 뭐 이런 동양 서양 문화권에서의 이런 행동 체크리스트의 기준은 다르다. 잘못 측정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조금 정적인데 그쪽은 동적이죠. 이런 것들이 좀 오버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문화적인 이런 기원, 특정 사회,
예를 들어 원시 부족, 뭐 아프리카 어떤 부족 이런 것들을 DSM-5 기준을 적용해서 안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의 이런 상황에 따른 적응 차이 등을 고려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똑같은 기준인데 일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체크를 하는 거와 뭐 한 편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체크를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적응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정상의 범위인데 그쵸. 이런 정신장애로 분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성별에 따라서도 표현 방식이 다르죠? 이거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주관적으로 믿는 성, 타고난 성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하시고 생리적으로 갖는 독특한 성 자체에서 나타나는 행동, 이런 증상 발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별 차이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성별이라는 것이 이제 겉으로 보여줄 남자, 여자도 있지만은 본인이 이제는 성을 좀 다양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난 남자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성별 차이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달리 분류되지 않는 대신 임상의학에서 결정권, 권한을 주는 뭔가 이렇게 달리 분류된 장애와 응급 상황이거나 또는 정보, 검사 결과가 부족할 때 임상의가 결정을 좀 보류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분류되지 않는 장애까지도 여기는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곱 번째, 다축 체계. 그래서 뭔가 멀티플한 이런 체계가 좀 제외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한 평가의 이런 기능적인 평가 척도 해서 GAF 또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견해라는 인식으로 사용되지 않게끔 하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